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국의 이 역사문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잉글랜드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약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이라는 말 속에 이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아일랜드가 포함이 되죠. 물론 이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가 연방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아일랜드는 독립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던 영국이 이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통합을 어떻게 보면 확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제로 젠틀맨, 헐리건, 그리고 이 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신사고, 훌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남봉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장에서 이 자신이 이제 그 응원하는 팀이 이제 패하거나 승리했을 때 소위 말하는 난리법석을 피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영국을,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이 두 단어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뒤에요,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영국에서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문화입니다. 이 차를 마시는 이 풍습이 아주 이 자리를 잡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차보다는 커피가 훨씬 더 많이 마시는 음료가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미국 독립혁명, 미국 독립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이 차세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을 상징하는 차를 이 미국에서는 거부하게 되고, 사실상 이 커피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잉글랜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영국을 상징하는 것이 2층 버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빅뱅이 있고, 또 영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영국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레이디 퍼스트의 이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하철 이 표지판의 모습입니다. 예, 영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상징물 중에 하나는 비틀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 뵀을 때 한번 이 비틀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고 그 시기를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틀즈는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BTS 급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팝 음악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이 복장을 보시면 이 버버리를 입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영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버버리를 많이 입고 있죠. 이 버버리는 트렌치 코트라고도 합니다. 이 트렌치 코트라는 말은 참호에서 입는 군복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원래는 이 군인들의 이 복장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야말로 이 민수화가 이루어져서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입는 일상 의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 이거는요, 이 롬버스 패턴이라고 해서 이 영국을 상징하는 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지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지역 이북 쪽을 스코틀랜드라고 하고요. 이쪽을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웨일즈가 있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악지대가 있고요. 이 산악지대를 잉글랜드에서 넘어서게 되면 웨일즈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아일랜드 섬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섬과 건지섬, 저지섬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섬은 영국 국왕이 다스리는 직할령입니다. 사실상 영국의 국왕이 다스리는 이 직할령은요, 사실상 특히 맨섬은요, 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적성 국가들,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 사람들, 이 적성 국가들의 이 국민들을 이곳에 수용해서 일괄 관리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이제 런던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캠브리지 대학으로 유명한 이 캠브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국 케협이 있는데요. 이 영국 케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깔레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고요. 여기 보시겠지만 벨기에와 네덜란드 역시 이 영국에서 상당히 가까운 이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요, 이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고요. 이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되겠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케협 거리는 35km고요. 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이 터널 길이는 이 50km 정도가 됩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낮은 지대의 남부와 동부는 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이 북부는 상대적으로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경계로 해서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쪽은 북해, 서쪽은 아일랜드 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 그리고 남쪽은 영국 해협, 이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기도 하죠. 이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아일랜드 해와 이 북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 영국 국기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영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다양한 이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깃발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영국의 국화는 장미죠. 물론 지금의 장미는 이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들어진 장미입니다. 그 이전의 장미는 홑 장미라고 해서 사실상 이 겹이 없는 이 통 장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영국의 기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습은 스모그가 잔뜩 낀 모습이죠. 이 스모그는 사실상 영국이 산업화를 이룬 18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일반 사람 이 스모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했던 아주 악명 높은 스모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나 이 스모그가 꼈는지 빅뱅도 자세히 보이지 않고요. 또 영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역시 거의 보이지 않네요. 예, 영국식 밀크티의 모습입니다. 이 밀크티에 라벤더를 이제 뿌려서 마시죠. 이 라벤더의 향을 같이 느끼면서 마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요, 이 북극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에 둘러싸여 사실상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 온화한 편이죠.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요. 날씨가 자주 변하지만 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영상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수량은 이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 평균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아주 가장 건조한 시기고요. 9월부터 1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은 이 영상 20도 정도 되고요. 이 맑고 덥지 않은 청량한 날이 많아서 사실상 여행하기 가장 적합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유럽 쪽에 여행을 할 때는 사실상 6월부터 8월, 다시 말하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갔다 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실상 겨울 동안에 갈 때는 이 비옷이나 혹은 우산 정도는 필수품으로 챙기는 게 좋죠. 하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년 기온은 3도씨 정도 되고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아주 많습니다. 예, 다음으로 레이디 퍼스트를 상징하는 버켄헤드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서 느끼는 것처럼 배가 이제 난파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난파된 배에서 여성과 아동과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배를 타고 젊은 그리고 40, 50대 정도의 이 젊은이들은 이제 이 배에 남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들입니다. 이 바이킹 하면 바다의 해적으로 이 광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부가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예부터 이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렸죠. 이 남자들은 기사도, 신사도라 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사도와 신사도가 강조된다는 얘기는 그 전엔 이러한 요소들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사도와 신사도가 명예의 상징이 되면서 이 영국인들의 이 성격이 변화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1852년 영국의 수송선인 버켄헤드호가요, 이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배에는 640여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인 3척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이 540명만이 구명정에 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배의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자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태우고 배에 남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이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었고요. 이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예, 젠틀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신사를 상징하는 것 중에 이 중절모가 있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이 영국 신사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은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원래는 의미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젠틀맨은 원래 향사 아래에 요먼 위에 있는 이 잉글랜드의 유산 혹은 중간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젠트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예, 이것은 회중시계입니다. 이 회중시계는 19세기까지 남성들의 이 패션 액세서리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목시계로 바뀌게 되죠. 이 손목시계로 바뀌게 된 데는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이 손에다 이 회중시계를 올려놓고 시간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상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회중시계나 보고 있을 정도의 여유를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손목시계는 대부분 여성들의 이 패션 액세서리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사실상 회중시계의 역사는 끝나고요. 사실상 손목시계로 바뀌게 됩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합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우산을 챙겨가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영국에서 이 고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카더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 신사라는 말은 복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말도 맞죠.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 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지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젠틀맨이라는 이 계급에 의해서 신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 만들어진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훌리건이란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를 일컫는 말로 이 1960년대 초 실업자와 이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부립니다.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 다시 말하면 젠틀맨이라는 말과 이 훌리건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양면성은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죠. 신사의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영국 하면 차문화가 유명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 디즈니 만화에 나온 장면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영국은 사실상 홍차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과 차 문화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궁정에서 이 유럽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 독특한 문화가 음식 문화가 들어왔을 때 궁정에서 먼저 즐기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귀족, 그 다음 계층인 신사계층,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노동자 계층, 이 셀러리맨 계층도 이러한 문화를 동시에 즐기게 되죠. 1720년경에는 닭이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립니다.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이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이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어버리죠. 예, 여기서 1860년대 소위 말하는 인도에서, 뭐 인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론 섬에서 생산되는 실론 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최상품 차가 싼 값으로 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차가 영국인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기호품으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1860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보통 이 홍차가 들어왔다고, 이 인도산 홍차가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 독립전쟁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됐던 티는 중국산 홍차였다는 점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거기 얘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인 영향이 크고요. 지금도 인도와 실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시고 있습니다. 아셈, 그리고 다절링, 얼그레이, 그리고 오렌지 페코 등의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영국에는 하루 6번 차를 음용합니다. 아침 5시,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그리고 오후 3시에서부터 4시 혹은 5시, 그리고 저녁 때 차 마시는 시간이 있죠. 특히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차는 아주 일상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샌드위치나 케이크, 잼을 바른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를, 어떻게 보면 식사라는 표현보다는 간식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침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습관이 있었지만, 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요, 이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국에 가셔서 누가 애프터눈 티에 이 초대를 했는데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현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누가 이 약속을 잡으면 정말 친해지고 싶다는 표현이라는 점은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후 3, 4시에 갖는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홍차를 비롯해 차에 어울리는 스콘, 플럼 케이크, 그리고 파운드 케이크 등 이 다양한 간식을 곁들여 먹죠. 본 차이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되죠.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이 차 다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영국의 경우 차 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 차이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웨지우드를 비롯해 로열 돌턴, 민턴, 그리고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 차 닭이 세트를 들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이 본 차이나 하면 그냥 다 하나씩 집에 장만해 보고 싶은 이 명품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문화가 바뀌면서 이 커피 문화로 이 바뀌게 되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 수입이 됐었죠. 이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위 말하는 아편 전쟁이라는 게 그 얘기를 여기서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아편 전쟁이라는 건요. 사실상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영국이 뭐 무역 역조가 이루어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비단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도자기, 뭐 그뿐만이 아니고 향신료 같은 어떻게 보면 많은 물자가 수입되면서 이 영국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 값싼 산업화로 만들어진 이 면직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역조가 심했죠. 이 무역 역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고민하던 영국은 사실상 이 아편을 이 인도 지역에서 재배한 후에 그것을 밀수출하게 되면서 이 아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나 약간 좀 옆으로 생김에 더 옆으로 한번 세보죠. 이 도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전시대에 이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흙을 빚어서 만든 도자기가 이 상당히 비싼 값에 팔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대 시기에 이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1597년 이전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국가는 딸랑 3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예. 여러분들 목소리가 지금 방금 들렸는데요. 제가 환청을 들었다고요? 예. 이 계절학기도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뭐 그래요. 제가 이 비대면 강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맨날 옛날 얘기하고요. 혼잣말하고 혼자 웃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맞아요. 예, 중국이 되겠죠. 중국은 송나라 이후로 이 청자부터 시작해서 백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 도자기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예, 고려 시기부터 이미 도자기를 생산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나라는 어디죠? 일본은 아니죠. 일본은요, 제가 1597년 이전이라고 했던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이 도공을 끌어가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1597년 이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본은 아닙니다. 인도라고요? 아닌데요. 페르시아요? 아닌데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예. 이 베트남이에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고요. 여러분들이 이 빈곤가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얼핏 들어보셨을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 당나라 시기에 이 외국인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발굴해서 이 당 조정이 이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빈곤가의 이 장원은 보통 베트남 출신이거나 혹은 티벳 계열인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그 둘 중에서 한 나라가 이 장원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차석은 누가 차지할까요? 이 보통 나라가 할당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통일신라 계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3등은요? 예, 발해 출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통일신라와 발해는 이 당 조정에서 이 사신을 파견해서 이 사신단을 파견해서 이 이번 빈곤가에 우리 출신 발해 출신 인재를 이 차석으로 반드시 뽑아달라고 통일신라를 넘어서서 2등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외교사절단도 보낼 정도로 이 빈곤가는 이 당나라와의 외교 서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죠.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그만큼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우리 요 근래에 이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명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이 무시하지 못할 이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영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 하면 음식 문화 중에 별로 알려진 게 별로 없죠. 하지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만큼은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이 피시앤칩스라고 하는 요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음식은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들으며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도 하죠.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일조량이 적고 이 기온도 낮아서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울러서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고 이 두 차례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이 요리가 더욱 관소화되었기 때문에 이 상징할 만한 음식,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나 음식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음식이 볼품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요.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영국인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가 아주 풍성하죠. 계란과 베이컨 그리고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PC&C 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요. 이 감자 생산량도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피쉬앤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메뉴라고 볼 수가 있죠. 대구나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을 상징하는 음식 중에 이 샌드위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샌드위치는 이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이 유래한 음식이 바로 썬데이 로스트 비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이 오븐에 구워 조리하며 이 구운 야채들과 곁들여서 접시에 내놓죠.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이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서 소위 유명한 요크셔 푸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영국과 관련해서 이 정치를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고대 브리튼 왕국으로부터 시작해보죠. 신석기 시대에는 이베리아인이 정착했고요. 기원전 6세기에는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하게 됩니다. 기원전 55년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을 침략했고요. 그 후 400년 동안 잉글랜드 지역을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4세기 후반에는요,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죠. 앵글로 섹슨족이 이 침략해오자 로마 군대는 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켈트족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밀려나게 되죠. 6세기에는요, 이 바이킹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이 3세기 후인 9세기 초에 웨식스 왕 에그버트가 앵글로 섹슨계의 7왕국을 복속하고요.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10세기 말에는 북쪽에서 온 덴마크 계열의 대인인이 침입해 왔고요. 이 대인인인 이 카누트가 왕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플랜타저넷 왕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의 사후에 이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와 이 정보광 윌리엄 1세가 되어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1154년 앙주 백작 헨리 2세의 등극으로 이 플랜테저넷 이 왕조가 시작하게 되죠. 뒤를 이은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원정을 주도하고
직접 출정하여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르망디 공이 이제 영국을 지배하게 되죠. 그 뒤에 앙주 백작, 이 앙주는 프랑스에 있던 이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랑스 왕족이 이 왕권을 이 플랜테저넛 이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1215년에는 리처드 1세의 동생인 존 왕이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를 잃게 되고요.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과 군사를 모으는 등 실정을 거듭하게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한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는 소위 말하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합니다. 아울러서 1265년 영국 하원의 기초인 의회가 소집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시기의 의회는 지금의 의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국 하원의 기초인 이 1265년의 의회는요, 사실상 신분제 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신분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 의회를 소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하원인 의회에서 발언하는 이 것들은 대부분 왕들이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놓는데요. 대부분이 이 통과가 되게 된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제 의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귀족들은 이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되든 뭐 어떻게 되든 본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찬성표를 국왕이 내놓은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죠. 다음으로 랭캐스터 요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337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이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노르망디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이 프랑스 국왕보다 이 영국 잉글랜드 국왕이 가진 프랑스 영토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곡창지대의 대부분을 잉글랜드 국왕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에서 프랑스 국왕 밑에 있는 잉글랜드 국왕이 너무 많은 영지를 확보하게 되자 사실상 이게 프랑스인지 아니면 영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잉글랜드 국왕의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 100년 전쟁에서 잔다르크 등이 활약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 내에서는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트가와 이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것을 잔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크가의 승리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이후 랭커스터가의 왕위 계승권자인 투더가의 헨리가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가문을 통합시키게 되죠.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튜더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튜더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장미 모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앞서 본 요 근래 계량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장미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장미는 우리가 보는 겹장미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띤 헛장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튜더 왕조의 이 상징인 이 장미 문장을 통해서 이 당시 이 장미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헨리 7세는 절제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뒤를 이은 헨리 8세는요, 이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되고요.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고 또 웨일즈를 이때 통합하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기도 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게 되고요. 그녀는 이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 헨리 8세가 그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되죠. 원래는 가톨릭 성당들을 전부 국유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유화를 이루게 되니까 이 시기에 소위 말하는 이 교회령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령들이 모두 국왕 영토가 이 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헨리 8세는 이 소위 말해서 국유화시켰던 이 가톨릭 농장들을 이제 평민들에게 싼 값에 이 분양하는, 요새 개념으로는 분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이 싼 값에 이 농장들을 분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분양권을 획득한 이 사람들이 이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만약에 체제가 바뀌게 되면 본인들이 소유했던 이 분양받은 땅들이 모두 이 가톨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지지자들도 확보하고 재정도 확보하고 충성도도 확보하는 아주 일거양득의 이 묘책이었다. 이 절대왕정을 위한 여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유한 중산계급인 젠트리와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젠트리 계급이 바로 이 헨리 8세 때 이 가톨릭으로부터 이 성당에서 이제 몰수한 이 농장들을 불화받은 사람들을 보통 젠트리라고 부르죠. 이 젠트리들이 소위 말하는 이 중산계급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글 공부도 하고 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이 영국의 문화 수준이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쇠퇴하게 되죠.
이 엘리자베스 1세는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자식이 없을 수밖에 없죠. 평생 독신으로 산 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자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을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요, 이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됩니다. 사실상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국왕을 겸하고 원래 이 국왕 출신이죠. 그래서 이 정치를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적당한 점에서 타협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인 찰스 1세의 경우에는 뭐 젊은 나이에 이 시대착오적인 이 어떻게 보면 절대 왕전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좌절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 시도인 권리청원과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되죠. 이 올리버 크롬웰은요, 이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이 영국에서 처음이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는 마지막인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이 크롬웰이 사망하자 다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 이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노버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가 하노버 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노버 하면 사실상 이 독일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국의 이 왕을 이제 영국의 왕으로 삼았는데 사실상 독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려집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왕을 요구를 해도 스스로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의회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해외 영토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이 하노버 왕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하여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되죠. 이 7년 전쟁은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해도 별로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장소가요, 세계 곳곳이에요. 이 인도에서 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요. 이 유럽 대륙에서 또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7년 전쟁이 벌어지고요. 또 아울러서 이 미국과 캐나다 일원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 북아프리카 이 쪽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이 유럽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있었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1783년에는요,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해 나가고요. 1801년에는 아일랜드를 합병하게 됩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 부패 선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몇 명 안 살던 이 자그마한 마을이었던 이 맨체스터에 그야말로 100만이 넘는 인구 노동자들이 몰리게 되죠. 그런데 과거의 선거구 기준에 의해서 맨체스터는 딸랑 한 명의 국회의원만 보낼 수가 있었어요. 100만을 대표하는 한 명인 거죠. 그런데요, 이 영국의 경우 이제 또 도시화가 지적되면서 이 농촌 마을에서는 인구가 급감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40명 정도의 이 국민들이 사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 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100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과 43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 똑같은 가중치를 가져야지 되느냐 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것은 부패한 선거구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 선거법 개정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1인 1표제가 당연시 지금은 되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사실상 재산소득에 따라서 이 투표권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많거나 임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5표 이상의 표를 이 한 투표구에 들어가서 이 투표함에 집어넣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재산에 따른 또 규정,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크고 낮아지는 것을 이 부패 선거구 혹은 이 선거법 개정의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진출해 홍콩을 얻는 등 이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이 영국 제국이 이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죠.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국내 경제 불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되죠. 윈저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국왕이 독일계다. 그것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이것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이 독일계 성씨인 하노버 이를 버리고 윈저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윈저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 영국 제국은 붕괴하게 되죠. 1922년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하여 이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미국과 연합하여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항복시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1952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뒤 1950년부터 1960년대에는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다가요. 이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는 침체하게 되죠. 예, 잉글랜드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예, 오늘의 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지금 쭉 배우셨는데요. 이 영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이 주차 과제에, 1차 과제에 올려주시면 1월 7일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A4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